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마술을 전하는 책, 제임스 도티의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책 줄거리를 들려드리는 채널로서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굶는 일은 다반사였다. 나는 가난이 싫었다. 그날은 8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여름날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마술용 가짜 엄지손가락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자전거를 타고 찾아보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지나는데 예전에는 본 적이 없던 가게가 하나 보였다. 선인장 토끼 마술가게. 나는 돈은 없지만 마술용 엄지손가락을 파는지 궁금해 가게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책을 읽고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로스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아들의 집에 잠깐 내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온화한 미소였다. 루스는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며 앞으로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6주 동안 내 삶을 바꿔줄 마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까지 내가 특별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루스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마술 가게를 갔다. 첫 번째 마술은 내 몸 안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법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정말로 슬프거나 화가 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 나는 화가 난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눈치챘는지 셋을 세는 동안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말해보라고 했다. 하나, 둘, 셋. 나는 하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는 날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깬다는 것을. 언젠가 엄마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병원 사람들이 엄마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게 시간 낭비라며 웃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말을 마치고 나자 나는 그녀가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났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짐, 네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때때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출 필요가 있단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할 걸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루스는 나에게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 몸 전체를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꼬박 열흘이 걸렸다. 10하루째 되는 날, 그녀는 이제 내 머릿속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이제 네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루스의 말이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 목소리가 말해주는 것에 반응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대개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에 목소리를 꺼버리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루스는 촛불을 하나 켜고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불빛을 응시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만트라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 만트라는 일종의 노래나 소리 같은 것으로 주문처럼 반복해서 그 단어를 읊음으로써 머릿속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함께할 날이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 루스는 새로운 마술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루스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며 우리는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만약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루스는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공감과 사회적 유대를 높여 좀 더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나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그 일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제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마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이 마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나는 집에 돌아와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소원 목록 1.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2. 돈 많이 벌기. 3. 의사 되기. 등등등. 이 리스트를 본 루스는 나에게 언제부터 의사가 꿈이었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다. 나는 직업의 날에 한 의사의 강연을 들었는데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도 그런 나를 보았는지 강연이 끝나고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마 너는 언젠가 의사가 될 거야. 그때 나는 대학을 가거나 의사가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루스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으나 나는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스는 나에게 마치 의사인 것처럼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다. 이어 머릿속에 내가 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창이 흐려서 반대편이 보이지 않지만 거듭해서 의도를 정하면 그 창이 점점 깨끗해져 맞은편에 의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이제는 이 마술들을 연습하는 일만이 남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소원 목록의 첫 번째를 읽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우리는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예정이었다. 방에 있는데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것이 우리를 내쫓기 위해 온 경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관에 있는 남자는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아빠에게 진 빚을 갚으러 왔다고 하며 나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월세를 내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마술이 진짜 통했던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의 힘에 다가갔고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번개처럼 지나갔다.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부모님도 진학 선생님도 내가 대학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대학에 들어갈 것임을 알았다. 나는 매일 침대 앞에 앉아서 입학 허가서를 받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갔다. 의대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학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과위원회와 면접을 하고 추천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의 학점은 면접 일정을 잡기에도 부족했다. 예과위원회 비서는 나에게 절대 의대에 들어가지 못할 테니 면접 일정조차 잡아주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루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제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담긴 진심을 보았는지 비서는 결국 면접 일정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면접 당일 나는 면접위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4학년 때 한 의사를 만나 의사라는 꿈의 씨앗을 품었고 8학년 때 한 여성을 만나 자신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힘겹게 대학을 들어왔지만 이내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자주 학교를 떠나 있어야 했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래도 겨우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지도 이야기했다. 결국 나는 예과위원회에서 최고 높은 추천서를 받고 툴레인 의과대학에 합격 허가를 받았다.
의대에 입학해 군의관으로 총 9년을 복무했고 월터 리드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했다. 그 즈음 나에게는 강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또한 내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남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춰져 갔다. 당시에 나는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의사가 된 것에 옷줄대기 바빴다. 점점 루스의 가르침을 멀리했고 소원 목록을 작성하는 일도 멈췄다. 더 이상 루스의 마술에서 배울 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나는 재산이 7,500만 달러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가 갖고 싶다고 꿈꾸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지만 쓸쓸했다. 그러다 갑자기 주식시장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나의 순가치도 곤두박질 쳤다. 7,500만 달러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며 그뿐만 아니라 주식가치를 담보로 신용거래를 한 덕분에 나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상태가 이렇게 되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집을 팔기 위해 짐을 싸다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대학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낡은 공책을 펼쳐보았다. 소원 목록에 쓰여있는 모든 것은 실현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마음의 창문을 그려보려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창 반대편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루스의 말을 떠올렸다. 만약 혹시라도 길을 잃는다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보렴. 그러면 그 마음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줄 거야. 나는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 돈은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전 신탁으로 묶어뒀던 것이다. 사실 그 돈만 있어도 나는 다시 예전에 부유했던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내 마음을 따랐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우리는 사회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야 한다. 연민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마술이다. 나는 다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와 권력만을 쫓으며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속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내가 의대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뒤 의대 학장이 입학식에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부탁해왔다. 나는 그때의 감정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의대에 지원조차 못할 정도로 실패했던 학부생이 이제는 연사로 초청받아 장차 의사가 될 새내기 후배들에게 롤모델로서 당당히 앞에 설 수 있게 되다니. 삶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나는 격려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떠올렸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루스를 떠올렸고 그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나는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모두에게 있으니 기꺼이 발휘하라고. 어느 마술 가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꼭 마술 가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마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손기술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마술은 진짜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궁금한 점 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